안녕하세요. 저는 국립해양생물자원관에서 온 조선미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뇌과학자가 들려주는 낙지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제가 해양생물자원관에서 근무하면서 만났던 낙지에 관한 아주 잘 알려지지는 않은 하지만 또 재미있는 그런 사실들을 같이 이 자리에서 나누고 싶습니다. 또 해양생물의 자원의 가치와 또 활용 가능성에 대해서도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오시는 분들 중에 초등학생 친구들도 있다고 해서 저의 초등학생 때 사진을 찾아보았는데요. 사실 서프라이즈로 하려고 했는데 이미 다 보고 계셔서 저도 초등학생일 때가 있었고요. 중학생일 때가 있었고 또 고등학생일 때가 있었고 대학교에 가서는 생명과학을 전공하면서 대학원에서는 뇌를 연구를 했습니다. 뇌의 구조는 어떻게 되고 어떤 기능이 있는지 우리의 유전자가 뇌에서 어떤 역할을 해서 뇌의 기능과 또 우리의 행동과 또 질병을 어떻게 결정하는지 하는 것들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부터는 국립해양생물자원관으로 자리를 옮겨서 현재까지 해양생물 자원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의 어릴 적 사진 보시니 조금 친밀감이 드셨을까요? 네, 그래서 먼저 뇌는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머리에 있는 이 두개골 속에 들어있는 이렇게 세포의 덩어리입니다. 사실 우리 몸은 뼈대가 있잖아요. 그리고 뼈대를 둘러싸고 세포도 있고 근육도 있고 있는데 이 뇌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보니까 단단한 머리뼈 속에 이렇게 튼튼한 머리뼈 속에 잘 보호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뇌는 신경세포, 교세포, 여러 가지 교세포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세포의 덩어리이고요. 우리 몸에서 느끼는 여러 가지 감각에 대한 또 우리 몸 상태에 대한 정보가 뇌로 모여듭니다. 그리고 이 뇌 안에서는 이 모아진 정보에 대해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느끼고 또 기억하고 또 배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의 신체 기관에 행동 명령을 보내서 우리 몸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하고 또 우리 몸에 필요한 여러 가지 항상성들이 유지되도록 필요한 물질들이 나오고 우리의 그 신체 기관들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명령을 내려주는 컨트롤 센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뇌가 다치거나 병에 걸려서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한다면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습니다. 저는 학위과정 동안 알츠하이머를 가지고 연구를 했는데 그 알츠하이머 병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뇌 질환들은 참 안타까운 게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렇게 확실한 치료법이 없습니다. 감기처럼 한 일주일 아프고 약 좀 먹고 하면 나으면 좋겠는데 사실 점점 나빠지는 거를 막으면 다행인 거지 완전히 치료하는 방법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연구를 하면서 참 안타까웠고 어떻게 하면 이걸 이렇게 좀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까 고민을 하다가 해양생물 자원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바다에는 아주 다양한 수많은 종류의 해양생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닷속에 있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육상의 생물들은 전체 생물의 아주 작은 부분일 뿐이거든요. 이거 먹으면 몸에 좋다, 저거 먹으면 몸에 좋다 이렇게 생물들이 우리의 약으로도 쓰이고 좋은 식품으로도 쓰이는데 여러 가지 해양 생물들이 아직 연구가 안 되었지만 이 안에 나중에 우리가 이런 뇌질환을 치료하는 데 필요한 어떤 좋은 물질들이 들어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소개를 잠시 드리자면요. 혹시 해양생물자원관 들어보셨나요? 네네. 충청남도 서천군에 소재해 있는 해양수산부 산하의 공공기관이고요. 해양생명자원에 대한 연구, 전시, 교육, 또 관리 여러 가지 정책 다양한 것들 하는 기관인데 크게는 그러니까 그 해양생물 자원을 우리의 이렇게 자산으로 만드는 일과 또 멸종되지 않도록 보존하는 일과 또 자원을 산업적으로 활용하는 연구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관의 연구 업무들을 잠시 소개해드리면
여러 가지 해양 생물을 확보하고 분류하고 얼마나 다양한지 어떤 종류가 있는지 알아내는 연구들이 있고요. 또 해양 생명 자원을 보전하고 복원하는 방안을 연구하기도 하고 또 해양 생명 자원 관련한 정책을 연구하기도 하고 또 해양 생물 유래의 바이오 소재를 개발하고 해양 미생물과 미세조류 유래의 유용 소재를 개발하고 해양 바이오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사업도 합니다. 저 해양생물 자원관 전시관 시큐리움 혹시 와보신 분들 계시면 손 좀 들어주시겠어요? 그래도 좀 다녀가시는 분들이 계시는군요. 광주에서 서천까지 차로 한 1시간 반 정도 걸리거든요. 여기 과학관도 잘 돼 있겠지만 또 해양생물 자원관도 여러 가지 볼거리들이 있고 또 체험할 것들이 있기 때문에 홈페이지 둘러보시고 휴관일인 월요일을 피해서 방문해 주시면 또 좋은 경험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낙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낙지 하면 뭐가 생각나시나요? 산낙지, 네. 낙지 탕탕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는 맛있는 반찬이 생각나는 것 같아요. 맛있는 음식. 그리고 또 뭐 문어처럼 이렇게 좀 특이하게 생겼고 뭐 외계인 같기도 하고 좀 흐물흐물하고 이렇게 잘못 먹으면 빨판에 이렇게 질식해서 죽을 수도 있다는데 좀 걱정이 되기도 하고요. 실제로 낙지는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인기 있는 수산물입니다. 그래서 매년 해양수산부 수산물 수출입 통계를 보면 10위 안에 수입량 수입액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 낙지는 먹는 거 외에도 또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는데 이 지도에 보시면 빨갛게 보이는 부분이 낙지가 사는 곳들입니다. 전 세계 바다에 다 있는 건 아니고요. 뭐 우리나라, 중국, 일본 그리고 뭐 동남아시아 조금 위쪽까지 해서 이 동북아시아 지역에만 살고 있는 우리 고유의 해양 생물입니다. 낙지는 낙지의 학술적인 정식 이름은 악토포스 마이너라고 하는데요. 사사키라는 분이 1920년도에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영어로는 팔이 다른 문어보다 좀 길다고 해서 롱암 악토포스라고 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여러 영양 성분이 있어서 뻘 속에 산삼이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요. 아주 옛날에 정약전의 자산어보에도 이 낙지를 마시면 소가 벌떡 일어난다 이런 얘기도 있죠. 낙지는 우리나라에서도 이 갯벌에서도 많이 살지만 또 먼 바다에서도 많이 어획이 됩니다. 이 낙지의 친척들입니다. 가까운 친척들. 낙지, 세발낙지, 뻘낙지 이런 건 다 사실 같은 낙지를 얘기하는 거고요. 쭈꾸미는 문어가 작은 게 아니고 쭈꾸미라는 종류가 따로 있고 또 외문어, 돌문어라고도 부르는 참문어가 있고 또 피문어라고도 부르는 동해안에 사는 커다란 대문어가 있습니다. 생물 분류하는 방식 알고 계실까요? 종속, 과목, 강문계 이걸 따라서 분류를 하는데 다리가 8개인 연체 동물들을 가리켜서 파완목, 문어목이라고 합니다. 이 낙지와 문어가 좀 가까운 친척이었다면 좀 먼 친척들은 조금 전에 앞에 도입 강연에서 보여주셨던 오징어가 있습니다. 오징어는 이제 같은 연체동물 중에서도 두족강 안에서도 다리가 10개여서 시반목입니다. 그래서 오징어, 한치, 꼴뚜기, 갑오징어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오징어이고 문어하고는 비슷하지만 조금은 떨어져 있는 게 있고요. 그리고 또 문어하고 오징어의 중간 정도의 특징을 보이는 흡혈 오징어라는 것도 있습니다. 더 먼 친척들을 보면 이 생물분류군 안에서 연체동물 문해에 들어있는 것들을 보면 연체동물은 몸이 연하고 마디가 없는 것들을 연체동물이라고 하거든요. 보면 고둥, 조개, 문어, 낙지 이런 거 혹시 바다에서 보신 적 있나요? 군부라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연체동물 안에 들어갑니다. 문어는 아주 좋은 뇌를 가지고 있습니다. 좋다라는 게 사실 적당한 표현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무척추 동물 중에서는 적어도 무척추 동물 중에서는 가장 크고 가장 기능이 고도화된 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어는 뭐 신경세포가 5억 개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뭐 인간이랑 비교하면 당연히 뭐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인간이 훨씬 뇌세포도 많고 똑똑하죠. 하지만 무척추 동물 중에서는 이 문어는 거의 척수동물 어류에 비견할 정도로 좋은 뇌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몇 가지 그 문어목 동물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자료들이 있어서 함께 보고 싶은데요. 아마 병뚜껑을 돌려서 따는 문어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문어가, 저도 이제 처음 낙지 연구를 이렇게 하게 되면서 수산물 시장에서 이렇게 낙지랑 문어를 몇 마리 사와서 이렇게 집에서 놓고 이 아이들을 잘 관찰을 해봐야겠다고 보고 있는데, 문어랑 낙지가 당연히 가만히 있지 않아요. 막 이렇게 도망가고 싶어 해요. 그래서 커다란 냄비에다가 문어를 넣어놓고 문어가 나오려고 하니까 뚜껑을 닫고 스카치 테이프로 돌돌 감아서 막아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른 걸 하다가 보니까 이 문어가 이렇게 나가고 싶은데 스카치 테이프로 붙어 있으니까 못 나가니까 이렇게 뚜껑을 이렇게 열고 하다가 몇 번 하더니 제일 좀 약하게 붙어 있는 포인트를 찾아냈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모든 다리의 힘을 다 모아서 이렇게 번쩍 뚫고 결국 나오는 그런 것들도 볼 수 있었고요. 또 좀 지났지만 예전에 뭐 월드컵 우승을 뭐 예언한 뭐 그 점쟁이 문어 파울 뭐 이런 것도 유명했었잖아요. 이 문어는 뭐 실제로 예언을 한 것은 아니고 이 국기의 모양을 기억해서 이렇게 특정한 국기 근처에 있는 이렇게 먹을 거를 이렇게 잘 꺼내 먹는 그런 거였다고 합니다. 또 아까 오징어처럼 특히 오징어보다 더욱더 문어는 변신을 잘합니다. 모양도 변신을 하고 색깔도 변신을 하고 피부의 질감도 변신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왼쪽의 사진을 보시면 어디에 문어가 있는지 찾으실 수 있을까요? 요거 문어입니다. 구별하기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호주와 인도네시아에는 흉내문어라는 문어가 사는데 그 다른 동물을 흉내냅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흉내문어는 40가지의 흉내를 낼 수 있다고 하는데요. 보시면 이렇게 문어가 다리를 모아서 이건 지금 넙치 흉내를 내는 거고요. 이거는 색깔을 바꿔가지고 솔베간팽이라고 하는 독을 가진 물고기를 흉내낸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바다 뱀을 흉내낸 건데, 물론 자세히 보면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인간이기 때문에 똑같지 않다라는 걸 알아차릴 수 있지만 이 바닷속에서 막 먹고 먹히는 급박한 환경에서는 이 정도면 이게 깜빡 속아 넘어갈 만하지 않았나요? 그래서 신속하게 위기를 대응하기 위해 여러 가지로 변신할 수 있는 그런 문어의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이건 핏줄 문어라고 하는 문어인데 다 같은 문어입니다. 모양, 색깔 다 다르게 생겼지만 같은 아이예요. 네, 핏줄 문어인데 나중에 코코넛 문어라고 이름이 더 유명해졌어요. 왜냐하면 이 문어가 사는 곳은 이렇게 모래만 있는 바다거든요. 그래서 숨을 곳이 없어요. 그래서 적이 나타나면 이렇게 다 위장을 해서 숨어야 되는데 다 평평한 모래니까 그렇게 숨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코코넛 껍질을 2개 모아다가 이렇게 안에 들어가서 숨기도 하고 또 자리를 옮기고 싶을 때는 이렇게 2개 겹쳐서 소중하게 들고 이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원래는 핏줄 문어인데 코코넛 문어라고 별명이 생겼습니다. 이거는 문어의 행동에 관해서 최근에 나온 재미있는 연구 결과였는데요. 보시면 문어가 2마리가 있는데 지금 이 문어가 뭔가 교미를 시도하는 건지 좀 귀찮게 하려고 하니까 이 문어가 옆에 있는 조개 껍질이랑 흙을 모아서 던진 겁니다. 이 검은 문어는 보통 문어는 이렇게 무리지어 살지는 않고 자기 혼자 다닌다고 하거든요. 아까 앞에 강의에서 보신 오징어는 여럿이 떼를 지어서 다녀요. 근데 이 오징어는 같이 다니기만 하지 서로 친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옆에 누가 있는지 사실 잘 모르고 뭐 특별히 친한 친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위기가 있으면 그냥 뿔뿔이 흩어집니다. 같이 뭐 협동해서 뭘 이겨내려고 하진 않고 그냥 같이 다니기만 하는데 이 문어 같은 경우는 보통은 혼자 산다고 하는데 특이하게도 이 문어는 도시를 이루어서 여러 마리가 같이 사회생활을 하는 게 밝혀졌었고요. 방금 보신 것처럼 이렇게 막 화가 나면 물건을 집어던지는 이런 행동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것도 아주 최근에 나온 재미있는 연구 결과입니다. 이건 나든 문어라고 하는 문어인데 보시면 문어가 있고 옆에 이렇게 물고기들이 있습니다. 뭘 하는 거냐면 같이 협동해서 사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냥 파티의 리더는 문어입니다. 그래서 문어는 물고기들에게 여기서 계속 사냥을 할지 움직일 건지 결정을 내려주고요. 물고기들은 다니면서 이게 먹이가 있을 만한 곳들을 찾아서 문어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가 뭐 돌 사이 좁은 틈이면 문어가 이렇게 팔을 이렇게 내려서 이렇게 잘 꺼내서 잡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협동을 하는데 같은 문어끼리 협동을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물고기, 그것도 여러 가지 종류의 물고기들이랑 협업을 하고 또 이 물고기 중에 보면 일 안 하고 그냥 따라다니는 물고기가 또 있어요. 그러면 문어가 이렇게 때려서 쫓아냅니다. 리더십이 있지요. 그리고 문어는 모성애가 있는 걸로도 또 특별합니다. 문어는 이렇게 알을 낳아서 이렇게 끈적끈적한 풀 같은 액체를 분비해서 이렇게 동굴 속에다가 이렇게 매달아 놓는데요. 그리고는 밥을 안 먹고 열심히 돌봐줍니다. 계속 돌봐줍니다. 이 돌보는 기간은 문어 종류마다 다른데 태평양에 사는 어떤 심해 문어는 무려 4년 5개월 동안 같은 자리에서 꼼짝도 안 하고 계속 알을 닫고 있는 모습이 연구진들에게 목격이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앞에서 보신 것처럼 여러 가지 고등한 그런 뇌 기능을 가진 낙지는 과연 어떤 뇌를 가지고 있는지 낙지의 뇌를 열어보았습니다. 두 종류이기 때문에 여기 이 부분이 머리가 아니고 몸통입니다. 머리는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머리에 다리가 붙어 있죠. 이 다리 한가운데 입이 있는데 이 입에서 몸통에 있는 위로 이어지는 식도 주변으로 뇌세포들이 모여서 뇌를 이룹니다. 굉장히 특이한 모양이에요. 인간의 뇌랑 좀 비교를 해보면 인간은 대뇌, 소뇌, 간뇌 이런 뇌 구조가 있잖아요. 근데 낙지 뇌는 이게 식도 주변을 기준으로 해서 식도 상부에 있는 뇌, 하부에 있는 뇌, 옆면에 있는 뇌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보통 척수동물끼리는 사람이랑 구조가 좀 비슷하기 때문에 이제 앞쪽은 어떤 역할을 하고 뒤쪽은 어떤 역할을 하고 이런 걸 알고 있는데 낙지의 뇌는 상대적으로 이제 그런 게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고 또 과연 이 부분이 여기서는 어디에 해당하는 건가 상상하기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나름대로 또 전 세계 여러 과학자들이 이제 각 뇌 부분이 이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이런 걸 좀 연구해 놓은 결과가 있었고요. 아까 보신 그 낙지의 뇌를 잘라서 보면 마이크로미터 단위로 아주 얇게 자르면 그냥 하얘서 아무것도 안 보이기 때문에 시약을 사용해서 염색을 합니다. 그러면 이 슬라이드 글라스에 이렇게 염색된 뇌가 있고 이거 현미경으로 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 보라색으로 된 게 이제 뇌세포들인데 굉장히 많은 뇌세포들이 있고요. 뇌세포의 크기나 얼마나 촘촘하게 모여 있는지도 되게 다양하고 또 구역별로 이렇게 층을 이루기도 하는 매우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문어 종류를 연구하는 사람들에게는 또 이 문어의 뇌 구조, 낙지의 뇌 구조가 되게 흥미로운 주제이기 때문에 낙지의 뇌를 이렇게 잘라서 뇌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각 뇌 부위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연구하는 데 기초적인 자료로 쓰일 수 있기 때문이고요. 낙지의 뇌는 문어의 뇌랑 거의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에서부터 끝까지 이렇게 쭉 다 잘라서 이 낙지 뇌를 가지고 낙지 뇌 지도를 만들기도 했고요. 거의 눈으로 보기에도 100개 이상의 구획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맛있게 먹었던 낙지가 이렇게 복잡한 뇌를 가지고 있다니 굉장히 신기하지요. 그리고 몇 년 전에 저희 해양생물자원관에서 낙지의 유전체를 해독하기도 했습니다. 낙지의 유전체는 5기가 베이스로 51억 개의 염기쌍으로 이루어져 있고 유전자가 3만 개가 넘게 있는데 이거는 인간과 비교했을 때도 더 많은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문어의 모성애 보여드렸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낙지의 모성애에 대해서 좀 연구했던 부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낙지는 3개월 동안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원래 낙지는 이렇게 조개도 까먹고 이렇게 뭐 개도 잡아먹고 하거든요. 근데 이걸 알을 돌보는 동안은 거의 잠도 잘 안 자는 것 같고 먹지도 않고 알을 닦으면서 돌보다가 한 3개월 뒤에 이 알들에서 새끼가 부화하면 남은 힘으로 물을 뿜어서 새끼들을 굴 밖으로 내보내주고 자기는 힘이 다 빠져서 죽습니다. 저희가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의 자원조성연구소랑 신안수산자원연구소, 충남수산자원연구소에서 도움을 받아서 낙지의 행동을 관찰하고 배알을 얻기 위해서 낙지망을 제작을 했었는데, 낙지를 양파망에다가 넣고 암컷 낙지와 수컷 낙지를 교미시켜주고 나중에 수컷 낙지를 빼주면 여기에 암컷 낙지가 알을 낳습니다. 그리고 3개월 동안 아까 보신 것처럼 알을 돌보는데요. 보이시나요? 이렇게 알을 계속 닦아주고 있어요. 이렇게 빨판으로 알을 들었다 놨다 이렇게 좀 흔들어 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알이 썩거나 다른 작은 동물들이 알을 갉아먹는 것도 막아주고 또 주변에 신선한 물과 공기를 공급해 주기도 합니다. 이런 엄마 낙지의 보살핌을 받으면서 이 알 안에 난황 옆에 있던 조그마한 아기 낙지는 점점 자라갑니다. 귀엽지 않나요? 그래서 이 안에 낙지가 이렇게 점점 커가는 모습이고요. 알 속에 낙지가 아주 작았을 때는 이렇게 머리가 더 크고 다리는 짧은데 점점 다리가 커지고 난황을 흡수해서 몸이 커지고 해서 난황이 거의 작아질 때쯤 되면 우리가 아는 그 낙지의 모습이 돼서 세상에 나옵니다. 아까 엄마 낙지가 알을 돌보느라 잠도 안 자고 이렇게 열심히 닦고 있다고 했는데, 이제 그게 어느 정도인지 분석을 했었던 거고요. 이제 알을 낳았던 어미 낙지와 또 어미가 아닌 낙지들을 알을 돌보는 행동, 돌보면서도 움직일 때와 멈춰 있을 때, 돌보지 않았을 때도 움직일 때 멈춰 있을 때를 각각 나눠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이 각각의 행동을 하는데 보냈는지를 측정을 해보니, 보통 어미가 아닌 낙지들은 낮에는 잡니다. 낙지는 야행성이거든요. 그래서 낮에는 자고 있고 멈춰서 자고 있고 알을 돌보지 않아요. 하지만 산란한 엄마 낙지들은 낮 동안의 90% 이상의 시간을 움직이면서 알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연구들을 하면서 이렇게 똑똑한 낙지에 사람의 뇌에도 좋은 어떤 무언가가 들어있지 않을까 궁금함을 가졌었고, 해양생물의 유전자를 가지고 유전자에서 나오는 단백질, 펩타이드 산물들을 소재로 개발하는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도 잠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아까 앞에서 제가 낙지의 그 유전체를 자원관에서 해독한 결과를 보여드렸는데, 이제 거기서 이렇게 엄마가 열심히 아이를 돌볼 수 있는 데 관련한 신경 조절 물질은 무엇일까 탐색을 해서 옥토프레신과 세파로토신이라고 하는 후보 유전자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분자 생물학의 중심 원리 혹시 아실까요? DNA가 세포 안에서 RNA로 전사가 되고 또 단백질이나 펩타이드로 번역이 돼서 이 단백질이 우리가 아는 보이는 무엇, 기능을 하는 그 단위입니다. 그래서 이 유전자 정보를 가지고 이제 이런 것들 연구를 해서 옥토프레신, 세파로토신의 펩타이드를 얻었는데, 그러면 이 물질들을 낙지한테 찌르면 과연 낙지가 모성애가 생길까 궁금하시죠? 이건 낙지에게 찔러주기 전에 주사 전의 화면인데 정지 화면이 아닙니다. 자세히 보시면 숨은 쉬고 있어요. 보통 낙지는 낮에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자고 있는데요. 이 주사를 해준 낙지는 지금 일어나서 옆에 낙지를 가서 쓰다듬고 막 관심을 보이고 막 귀찮게 하고, 아까 알 닦았던 것처럼 막 옆에 낙지 닦아주고. 그래서 이게 낙지한테서 아까 보셨던 그런 무성 행동을 조절하는데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물질일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뭐 낙지에서는 분명 하는 역할이 있을 텐데 이런 물질들이 사람한테도 의미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아무 의미가 없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후에 실험들을 더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보면 인간의 그 세포에다가 이 세파로토신이 붙을 수 있는 그런 수용체를 발현을 시켜서 이 세파로토신이 인간의 수용체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지를 봤는데 두 가지 인간의 항인효 호르몬인 바소프레신 수용체에 좋은 활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험 쥐에다가 이 세파로토신을 주사를 하면 인간의 항인효 호르몬이 작용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소변 양을 줄여주고 소변을 농축시키는 것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소변이 나오는 것을 억제하는 효과라고 해서 항인효 효과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성인의 42% 그리고 60대 이상의 70%가 야간뇨를 경험한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자다가 화장실 가고 싶어서 자꾸 깨는 건데요. 2번, 3번 이렇게 많이 깨면 이걸 야간뇨라고 합니다. 이 야간뇨의 원인은 대부분은 이제 신장에 있고요. 또 일부는 방광에 있는데 신장에서 소변을 잘 농축을 해줘야 되는데 이 농축을 못하면 소변량이 많아지겠죠. 그리고 자꾸 자다가 화장실에 가겠죠. 우린 낮에 2~3시간에 한 번씩 화장실에 갑니다. 하지만 밤에 잘 때는 8시간 정도, 6시간에서 8시간 정도 화장실에 안 가야 푹 잘 수가 있어요. 자는 동안 항인효 호르몬이 이런 기능을 하는데 이 기능이 잘 되지 않을 때 야간뇨가 일어나게 되고요. 그 밖에도 뭐 방광에 소변을 저장하는 기능 이상이 있을 때도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이 앞에서 보여드렸던 세파로토신이 이런 야간뇨에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보고 계속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관에서는 이제 해양수산부 국가연구개발 사업으로 해양과학기술진흥원의 그 지원을 받아서 문어류 유래 세파로토신을 야간뇨를 치료하는 식품 원료로 소재화하기 위한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해양생물은 보면 그 수산물 원물로서도 우리에게 중요한 자원이고요. 또 뭐 건조된 분말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가공된 형태로도 또 중요한 자원이고 또 해양생물에서 나온 추출물, 뭐 열수 추출물이라든지 뭐 특정한 용매를 써서 나온 추출물들도 되게 귀한 성분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또 해양생물을 뭐 발효하고 분해해서 만들어지는 물질들도 또 유용한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여기에 지금까지 인간 게놈 프로젝트는 수십 년간 하면서 많은 정보가 있었었는데 해양생물에는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유전 정보를 해독할 생각을 사람들이 많이 하지 않았었어요. 하지만 한 지난 10년 정도는 이 유전체를 해독하는 기술이 많이 발전하면서 이제 그 여러 가지 생물의 유전 정보를 확보하는 걸로 연구가 좀 확대되었는데 이 해양 생물의 유전 정보는 그동안 이렇게 많은 연구가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유전 정보에서 좋은 뭐 펩타이드나 단백질 같은 소재를 얻을 수 있다면 사실 그 뭐 3만 개가 다 낙지 유전자 3만 개가 다 소재가 되는 건 아니지만 해양생물 종류가 워낙 많다 보니 좋은 물질들을 많이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금 여기서 보여드린 세파로토신 외에도 해양생물 자원관에서는 중금속에 의한 피부 손상 예방 치료 물질이라든지 성게에서 나온 사회성 개선할 수 있는 신경 조절 물질이라든지 항암 소재라든지 항균 펩타이드와 같은 여러 가지 소재들을 찾아왔습니다. 조금 빠르게 오면서 질문을 받을 시간이 많아진 것 같은데요.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는 것은 해양생물은 물론 식품으로서도 귀한 자원이지만 또 그 외에도 뭐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화장품 등 여러 가지로 활용될 수 있는 귀중한 자원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해양생물들 속에 많은 보물이 숨겨져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하지만 아직까지 많은 연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은 발견과 연구가 필요하고 또 여기 모여 계신 또 우리 어린
귀한 친구들이 나중에 자라서 또 이런 것을 발견하는데 또 같이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궁금한 점을 물어보는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는 친구는 네, 손을 들고 질문해 주시면 이제 박사님께서 네, 지목을 해주실 겁니다. 문어는 수컷과 암컷을 어떻게 분류하나요? 문어는 다리가 8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렇게 다리들을 이렇게 하나씩 보다 보면 다 똑같이 끝이 뾰족하게 끝나고 빨판이 끝나는 문어도 있고, 어떤 문어는 다리 중에 하나가 끝이 좀 뭉툭하고 짧으면서 빨판이 없는 문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어의 다리를 보면 이 문어가 암컷인지 수컷인지 구별할 수가 있는데, 아주 작고 어릴 때는 사실 구분하기가 매우 어렵고요. 우리가 이렇게 그 시장에서 사서 먹을 때쯤 된 이제 그 사이즈의 문어들은 다리를 이렇게 보면 아, 이 문어가 암컷이거나 수컷이거나 하고 우리 친구도 알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제 질문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 질문은 왜 뇌 질환에 효과적인 치료제가 없는 거이고요. 두 번째는 낙지가 왜 동북아시아 지역에서만 나타나는 거입니다. 뇌에 있는 여러 가지 세포 중에서 특별히 신호를 많이 전달하는 이제 신경세포라고 하는 뉴런은 한번 다치거나 죽으면 잘 재생이 안 되는 편입니다. 거의 안 된다고 보고 있고요. 우리 뇌에서 우리가 이렇게 피부를 좀 다치면 금방 다시 이렇게 재생이 되잖아요, 피부가. 하지만 뇌세포는 그게 잘 되지 않고요. 그래서 이거를 재생하는 과정에서 또 여러 가지 환경들이 정확하게 맞지 않으면 또 제대로 된 치유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또 뇌의 환경은 우리가 쉽게 접근해서 뭐 이렇게 약을 특별히 그 부분에만 뿌려준다든지 수술을 한다든지 하는 게 다른 몸에 비해서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치료가 좀 어렵습니다. 생물들이 좋아하는 온도도 있고 또 좋아하는 그런 지형도 있기 때문에 세계 여러 지역에 다 골고루 퍼져서 살고 있는 동물들도 있지만 특정한 지역에만 살고 있는 동물들도 있고요.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지구의 역사 동안 지형이 변하고 하면서 그 부분에만 이렇게 갇혀서 사는 경우들도 있고, 또 어떤 그런 지형의 변화 때문에 이제 나눠서 살고 있다가 다시 또 이렇게 이동을 해서 이렇게 넓게 퍼지는 경우도 있고 하는데, 문어만 해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유럽에서도 이렇게 많이 잡히고 하지만 낙지는 이제 딱 동북아 지역에만 있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낙지도 다리가 잘리면 다리가 자란다고 알고 있는데, 그때 다리가 자랄 때 몇 개월이 걸리는지 궁금하고. 얼마나 걸리는지 네네. 그리고 여기서 선생님이 낙지의 뇌 형태를 말하셨는데, 그때 뇌 형태는 그 종류밖에 없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두 번째 질문하신 낙지 뇌 형태는 다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 문어 종류들은 다 비슷하게 생겼고요. 이제 아기 때에 비해서 어른이 되면 뇌가 이렇게 점점 커지는데 구조는 이제 거의 이렇게 비슷하고요. 오징어도 문어랑 좀 비슷합니다. 하지만 문어랑 오징어는 자세히 보면 약간 다른 부분들이 있는데 크게 봤을 때는 비슷한 편이고요. 그렇게 측정을 해보지 않아서 정확한 기간은 사실 모르겠습니다. 또 문어 종류, 낙지 종류마다 낙지나 문어나 여러 가지 종류마다 다를 수 있는데 실제로 재생이 되기는 하는데 이렇게 사온 낙지들을 보면 가끔 다리가 잘린 그 자리에 작게 또 다리가 나고 있는 걸 볼 수 있거든요. 하지만 저희가 실험실에서 뭐 한 달, 두 달 이렇게 키우는 동안 이렇게 확 자라나거나 하는 그런 정도의 속도는 아니었습니다. 질문이 두 가지인데, 미끄러운 낙지의 뇌를 어떻게 그렇게 얇게 잘라서 조사를 하셨는지와, 이제 낙지가 알을 딴 그런 거를 촬영할 때 이제 촬영을 하면 낙지는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지, 만약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그래도 알을 닦는 것은 괜찮은지. 저희가 두 번째 낙지가 알을 닦고 있는 걸 녹화할 때는 사실 특별한 조명을 쬐거나 한 건 아니고요. 이렇게 좀 그래도 어두컴컴한 환경에서 수중 카메라를 물로 내려가지고 한
이렇게 한 50cm, 1m 정도 떨어진 자리에서 이렇게 측정을 하기 때문에 뭐 특별히 빛이나 소리가 전달되는 건 아니어서 낙지가 저희가 녹화한다고 행동이 뭐 이렇게 흠칫하거나 이런 것들은 없었고요. 그리고 이제 첫 번째 낙지가 미끌미끌 하잖아요. 근데 이 미끄러운 성분이 또 본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여서 우리가 물 밖에서 낙지를 잡으려고 하면 되게 미끄러운데 물속에서 낙지를 잡으면 잘 잡힙니다. 그래서 낙지를 잡아서 이제 뇌를 꺼낼 때 물론 뭐 미끄럽지만 못할 정도는 아니고요. 어머님들도 다 이렇게 손질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꺼내고 또 낙지의 뇌 주변에도 좀 미끈미끈한 젤리 같은 걸로 뒤덮여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약간 제거를 하고 고정액에 넣고 이런 처리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막 미끌미끌하지는 않습니다. 문화가 똑똑하니까 사람이 배우는 것처럼 문화에게도 가르쳐주면 더 똑똑해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네, 물론 문어 배우면 똑똑해집니다. 동물들은 이렇게 신경을 가지고 있는 동물들은 우리 신경의 원리가 같은 걸 계속 학습하면 이렇게 그 학습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뭐이 학습을 이제 동물의 학습이 더 잘 되게 하기 위해서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상을 줄 수도 있고 못했을 때 벌을 줄 수도 있고 하는데 이런 실험 과정들을 거치면 낙지도 그렇고 다른 동물들도 학습을 잘 합니다. 우선 오늘 이렇게 와서 저희 이제 연구하는 이야기도 하고 또 해양생물 이야기도 이렇게 해드릴 수 있는 기회 주신 또 준비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또 이렇게 지금 제가 이 강의를 하는 동안 사실 되게 열심히 눈을 반짝이면서 들어주시고 또 어린 친구들도 좋은 질문들 많이 해주시고 또 호기심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본 것 같아서 되게 반갑고 저도 이렇게 의미 있고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아까 마지막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한 30분, 1시간의 시간으로 다 설명하지 못한 해양생물 자원의 가치가 있음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또 이 해양생물 연구하시는 분들께 마음으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